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가치주의를 비교하는 내용을 2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2번을 더 설명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그 전에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양극화에 대해서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지표를 구하려면 자산이나 소득의 규모별 인구수에 대한 통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양극화 지표가 얼마인지를 수치로 제시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통계치가 없더라도 그냥 가정을 해서 수치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주의 경제의 양극화 지표도 가정을 통해서 수치로 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양극화 지표를 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그래프로 양극화 지표를 구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세로축은 자산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가로축은 인구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자산의 규모별로 어떠한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를 점을 찍어서 선을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계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유추해서 그린 것이며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산 규모의 최고치가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대부호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자산의 차이가 100배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대부호들은 수십조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마이너스 재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1억 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대부호들이 가진 수십조 원과는 10만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여드린 그래프는 자본주의 경제의 양극화를 현실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옅은 하늘색과 옅은 분홍색의 영역이 자산별로 인구가 분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인구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본주의 양극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자산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도록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를 구하는 식은 다음에 두 가지 항을 곱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항은 전체 인구 중에서 자산 규모 하위 30%까지 인구 규모의 비율입니다. 하위 30%에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어서 면적이 넓어진다면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옅은 분홍색의 영역의 면적을 옅은 하늘색의 영역의 면적과 옅은 분홍색의 영역의 면적의 합으로 나누어서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항은 자산의 규모가 얼마만큼 상하로 넓게 퍼져 있는지를 따지는 자산 분포 비율입니다. 넓게 퍼져 있을수록 상하 간 자산의 격차가 큰 것이고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인구가 분포하지 않는 빈 영역의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는 것입니다. 빈 영역의 면적이 작다면 그만큼 양극화 현상이 작다는 뜻이 됩니다. 빈 영역의 면적은 점선의 사각형 면적에서 옅은 하늘색과 옅은 분홍색의 면적을 제외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점선의 영역의 면적으로 나누면 자산 분포 비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위 30% 인구 규모 비율과 자산 분포 비율을 각각 구해서 곱하면 경제 양극화 지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위 30%를 다른 수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위 20%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결과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양극화 지표를 공식화하는 기관에서 정하면 됩니다. 이 결과가 의미를 가지려면 정확한 통계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시한 계산값은 통계치 없이 제가 임의로 만든 그래프를 이용해서 결과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옅은 하늘색의 영역 면적을 왼쪽에서 두 번째 그래프에서 하늘색
사각박스로 근사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옅은 분홍색 영역의 면적을 역시 두 번째 그래프에서 분홍색 사각박스로 근사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면적 계산이 쉬워집니다. 계산을 해보면 양극화 지표가 0.466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10년 후의 자산 규모의 변화를 제가 다시 추정해서 세 번째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산 규모 상위 70%와 하위 30% 인구 규모 면적을 옅은 하늘색과 옅은 분홍색의 사각박스로 네 번째 그래프로 근사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양극화 지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양극화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양극화 진행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양극화 지표와 진행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0.527 플러스 11.6% 가로 열고 자산 10년 가로 닫고입니다. 앞에 표시한 숫자가 양극화 지표이고 숫자가 1에 근접할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있는 진행률은 양극화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값이 클수록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한 값은 통계치 없이 제가 임의로 그린 그래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 그래프보다 훨씬 더 상하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통계치를 실제로 구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양극화 지표를 산출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통계치를 알 수 있다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지 혹은 완화되고 있는지를 수치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양극화 지표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을 기준으로 양극화 지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양극화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산의 상하 격차보다는 그 차이가 훨씬 작기 때문에 계산된 양극화 지표 값이 작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왜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금융자산이 없다, 가치 생산에 기여한 만큼이 소득이 된다, 그리고 사회적 상속을 실시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경제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이 없다는 것은 금융자산의 가격이 올라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일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양극화의 결정적인 주범은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올린 다른 영상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아주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지속적으로 통화가 늘어나야만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으며 그래서 지속적으로 통화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경제 위기 때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찍어서 풀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통화는 투자처를 찾게 되고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과 같은 금융자산의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됩니다. 부자들이 부자가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는 돈의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욱 가난해집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주식과 채권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없이 그리고 대출이 없이 어떻게 기업이 운영되는지는 이미 관련된 영상을 올려놓았으니 영상 아래 본문의 링크를 통해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의 사유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점유가치를 지불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건물은 사유재산이며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거품이 발생해서 그 거품이 부자들의 부를 더욱 축적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은 자본주의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돈이 사용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돈 자체가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찍어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로 인정하지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실물이고 실물과 통화가 서로 맞지 않고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늘 심해지며 돈이 금융으로 쏠리게 되고 이것이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금융자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자신이 스스로 가치를 생산하는 일 뿐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거나 세금을 탈루하거나 조세를 회피하거나 등등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로서 인정된 가치만이 자신의 가상계좌로 들어와서 그것으로만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불법을 통해서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자들이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대부호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자식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를 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깝다라기보다는 경영권의 지분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덕분에 대부호들의 재산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되고 자식들은 거기서부터 재산을 더 축적하기 때문에 더욱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불법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신이 가치를 생산한 결과가 소득이 될 뿐 다른 방법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의 격차는 분명히 발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사회적 상속을 실시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개인적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자녀의 개념을 확장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들만이 자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낳은 모든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에게 사회적 상속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가상가치를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남겨놓은 그래서 사회로 환원된 가상가치는 모든 아이들의 보육과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아무런 구분 없이 우리 사회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비, 학원비, 사교육비 때문에 뼈 빠지게 고생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교육에서 흙수저가 되지 않습니다. 편부모의 아이들이라도 혹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자녀들을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사회적 상속을 하기 때문에 부와 가난의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금수저와 흙수저가 구분이 없으며 구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대가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별 소득 격차에 의해서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 있는 생산을 하게 된다면 가난한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상가치를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능력을 스스로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평균적인 배분을 하는 경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한 것만큼 그것이 소득으로 그대로 돌아오는 능력지향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공정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제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그 능력을 발휘한 당사자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더욱더 공정한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한마디로 공정한 능력지향 경제입니다. 이제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양극화 지표도 산출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자본주의 경제의 양극화 지표를 계산한 것과 동일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자산을 가상가치 적립 규모로 보게 됩니다. 이 가상가치 적립 규모에 따른 인구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고요. 여기서는 통계치가 없기 때문에 정규 분포의 곡선을 그리게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소득이 중간 수준인 사람들이 가장 많고 소득 상위층과 소득 하위층으로 갈수록 해당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양극화 지표 계산 때와 마찬가지로 상위 70%와 하위 30%의 영역의 인구 규모의 면적을 구하게 되고요. 각각 옅은 하늘색과 옅은 분홍색의 영역이 됩니다. 이것을 각각 옅은 하늘색과 옅은 분홍색의 사각박스로 그 면적을 근사해서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산 분포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가상가치 적립 규모와 인구 규모를 나타내는 점선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위 30% 인구 규모 비율과 자산 분포 비율을 각각 계산할 수 있고요. 이 둘을 곱하면 양극화 지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분포가 제가 임의로 그린 그래프와 같은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계산치가 0.082가 나오게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0.527이었으니 자본주의와 비교해보면 가치주의 경제는 양극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극화의 진행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 세대 후 가상가치 적립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래프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양극화가 진행되지 않고 아주 정상적인 형태의 자산의 분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금융자산이 없으며 가치 생산의 기여를 통해서 그것만으로 소득을 얻으며 사회적 상속을 실시하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극화 때문에 사회적 불만을 갖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으며 경제의 위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능력 지향 경제를 표방하지만 자본주의와 다르게 그것이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제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치경제 채널을 알아야 하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동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